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스트리트에서 뭐 상점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상가에서 권리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금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떤 건가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뉴스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뉴스, 뭐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얼마 간다, 누가 유명 인사가 얘기했다, 이런 뉴스는 너무 그냥 흔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희망의 로를 돌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이번 영상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창펑자오라는 이 인물이 헬로우 나이지리아라는 이런 말을 한마디 딱 던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되게 틀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비트렉스도 마찬가지로 비트렉스에서 비트렉스 인터내셔널로 바꿨어. 그리고 미국 사용자가 원래 기존의 바이낸스보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원래는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시작하고 그 거래소 자체를 폴로니엑스 인터내셔널 쪽으로 전향을 시켰어요. 성격 자체를. 자,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들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업비트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지점 개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보면 빗썸도 빗썸 인터내셔널, 빗썸 글로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마케팅이나 브랜치 어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열고 있어요. 그들이 단편적으로 수수료, 다른 나라 가서 수수료 하나하나 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들은 분명히 전 세계의 하나하나 거래소를 통해서 본인 그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다 커넥션 관계가 있을 거고 다 연결이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들이 꾸미고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하다못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그런 나라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목을 보고 지금 1%, 2%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뭐 국가 정책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당 근로시간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 되게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되게 오랫동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이제 제가 집이 인천인데 왔다 갔다 할 때는 집에 오면은 막 새벽 1시야. 12시 막 이래. 그럴 때도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 국가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라, 이거를 갑자기 공표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2018년 7월 1일 날 이게 공표가 돼요. 300인 이상 그런 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켜라. 근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50인에서 299명인데가 이거를 실시를 해야 돼.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2021년 7월 1일이 되면 50인이야. 49명 이하면서 5인 이상 되는 데는 이거를 지켜야 돼요. 52시간 단축을.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업장은 대부분이 아마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근로자한테 과연 좋냐, 아니면 업주한테 과연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다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에서 2019년에는 10.9% 상승해서 8,350원이야. 그럼 2020년에는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2021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이라는 그 금액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영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보세요. 근데 이게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야. 주당 지금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게,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5년에는 9달러에서 지금 보시면 2019년 이거 보면은 15달러 여기 딱 써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근로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업주를 위한 걸까요? 고용주를 위한 걸까요? 결국엔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이 시스템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결국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게 고용주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난해 동반 감소한 가계소득 소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2012년도에는 지금 보면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0.5%에서 지금 보면 2016년까지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1.5%예요. 자, 실질 소득 증가율이 2012년도에는 3.9%인데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0.4%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주당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론이란 얘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수도 세폭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정책을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암호화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지금 저한테 이제 묻지 마시고 결론은 제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가계소비. 이게 2018년도까지의 어떤 그 자료를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2006년도에 3.9%, 2010년도에는 그나마 좀 올랐어요. 6.4%. 근데 지금 보면 2018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0.8%. 가계 소비가 쓸 돈이 있어야 돈을 쓰죠. 자영업 하는 사람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텍스 비율은, 세금 비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계 소비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업주라고 치고 이런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영업장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야. 원래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번화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근데 이랬던 상가가 요 근래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거겠지만 이런 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도 많이 안 다녀. 원래 번화했었던 어떤 그런 상권이나 상가가 이런 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번화한 데보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상인데 이 키오스크에 일반화되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이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뭐 버거킹 뭐 이런 데서도 막 많이 하고 그 외에 소규모 자영업자 그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면 할수록 우리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과연 키오스크만 등장을 할까요? 나중에는 생산하거나 판매를 직접 하는 거에도 분명히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분명히 개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둔 게 사업장을 점점 확대한다는 얘기도 이미 정부에서는 이 자동화하는 거랑 밀접하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그런 어떤 정책을 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화도 되고 정책까지 그렇게 피면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시간이 흐르러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예전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하거나 더 많이 보편화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어디 구경 갈 데가 없으니까 간간히 뭐 어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그런 데 가긴 가는데 백화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 어떤 그 마트랑 백화점의 그 경계선이 요즘에는 되게 불분명해요. 10년 전만 해도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에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보거나 입어보고 막 이러지 않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쇼핑을 해버려요. 그냥 쉽게 누구나가 직접 가서 상품을 사지도 않아. 그죠? 거기다가 그러면 이 여파가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스트리트에서 뭐 상품을 떼어다가 파는 사람들한테 이 여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중간 소매상들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아, 강남 노른자 상권은 되게 괜찮겠지, 여긴 안전하겠지. 근데 저도 이제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빛 좋은 개살구가 더 많은 데가 사실은 그런 데예요. 홍대 같은데. 그런데 상권. 그러니까 세가 높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세가 높으니까 돈도 많이 벌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알고 보면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뛸 거 뭐 다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결국에 돈 투자한 사람들한테. 근데 결국에는 홍대 상권, 강남 상권, 이런 데까지 만약에 이 정도면 그 이하 나머지 상권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피부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느끼실 거예요. 아, 찰리 브라운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아마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 자영업 업종의 매출액 증감률 추이에 관해서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19년 자료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는 그나마 점포당 매출액이 5.4%, 9.9%막 이래. 근데 우리카드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건데, 2018년도니까 작년이죠. 작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0.1%에 총 매출액은 2%예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5년 전에 9.9%인데 지금 2%예요. 그러면 2019년 들어서는 아마 여기보다 더 떨어졌겠죠. 점포당 매출액도 그렇고. 그 얘기인즉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 좋은 개살구, 그러니까 개점 휴업이라는 말 있죠. 개점 휴업. 가게는 열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매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면 마이너스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근근히 유지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걷어들여. 그거랑도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지금 현물경제 시스템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계속 몰려가면서, 거기다가 주 52시간 하면은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주가 됐건 노동자가 됐건. 자, 곳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임대한다, 뭐 1층은 얼마고 권리금은 얼마인데 뭐 월세 얼마다, 이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뭐 대기업하고 관련된 데 있죠. 대기업이 들어선다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한 평당 1억에 분양을 받아, 15평짜리를. 그럼 당연히 월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죠. 현금 다 주고 그걸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신도시에 그런 거를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자를 은행에다 계속 내면서 이 임대가 제대로 될까요? 월 800이나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월세를 월 1000만 원을 내려면 한 달 매출액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천은 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게, 자영업하기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외식업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누구나 할인, 나도 할인해줘, 너도 할인해줘, 누구나가 다 할인받을 수 있어요. 배달의, 여기 보면 이게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뭐 동네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옆 가게 아니면 옆 동네랑 경쟁을 해. 근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이나 이런 어떤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경쟁 자체를 옆 가게에 있는 사람만 이겼다고 해서 내가 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결국에 승자가 돼야 돼. 옆 동네, 뭐 아니면 1동이면 2동하고 경쟁했는데 이제 3동, 4동, 5동, 6동하고 경쟁을 해야 돼. 교통수단이 여기서 만약에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지면 이 경쟁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최고 자리, 우위의 자리에 선 사람만, 예를 들어서 배달 어플도 마찬가지잖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판매율이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해. 그 외적인 데는 다 밀려나. 이렇게 밑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경쟁 구도에서.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식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물건 떼다 파시는 분들 그들의 만약에 수익금이 점점 줄어들어 경쟁을 해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게가 결국에는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유지 안 되는 그 폭이 빈번해지고 하다 보면 상가 자체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회전율이 떨어져. 그럼 국가에서도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세금 매기기가 되게 녹록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점점 더 어떤 자영업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내 은행 수신 대출 금리 추이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도 많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덧붙이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냥 자료일 뿐이고 우리 그냥 보통 보면은 금리 내렸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아마 그래서 주택시장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수신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어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2019년 1분기에 3.7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수신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오히려 지금 보면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만약에 떨어지고 만약에 내년에 6월달 이전에 몇 번 더 만약에 한 두 번 더 떨어진다. 아마 한 번 더 떨어진다. 이게 어느 순간 가면 내가 돈을 맡겨서 그게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대출 금리는 거의 여기서 대동소이할 것 같아. 시중에 돈이 안 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합계 출산율 이거는 이제 제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지금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여기 나와 있죠. 1970년도 4.53명이었는데 2018년 보면 통계치가 0.98명이에요. 한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2019년 들어가서는 지금 0.98이었던 게 더 떨어졌을 거야. 2020년 가서는 0.98이던 게 더 떨어질 거야. 점점 신생아 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가에서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추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신생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자, 1960년도에는 2.9. 근데 2026년에는 20.8%예요. 지금서부터 사실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현재 일본은 27%예요. 일본은 거의 3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예요. 그럼 걔네는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 경제가 돌아가는 활성화도가 결국에는 그 성장 엔진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는 근데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북한이란 어떤 그런 데랑 합치는 거를. 걔네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추세가 약간 늦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 고령화 추세 비중이 퍼센테이지가 약간 내려가긴 하겠죠. 잠정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근데 어쨌건 이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추이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IMF에서 예상한 전 세계 GDP 성장률에 관해서 이걸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보면 16년에서 23년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파란색부터 계속해서 그래프가 변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나온 18년도에 이게 그래프가 제일 밑으로 꺾이죠. 전 세계 경장률도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국의 정부들도 사람들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산업사회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수 창출을 못해. 그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ECB도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중국에서도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 하다못해 한국 정부도
이미 그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세금을 사람들한테 매겨놔야 국가라는 그 체제가 운영이 돼요. 그죠?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가 운영이 돼야 그 뒤에 있는 이익 집단, 기득권 세력들도 존립을 할 수 있어. 노예들이 있어야 왕이 있고 권력쟁이들이 그 위에 서가지고 자기네 풍요로운 어떤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이 텍스가 필요해. 텍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텍스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세금 비율을.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메이저 거래소, 그러니까 사실 뭐 제 기준에서는 업비트나 빗썸은 메이저 거래소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베이스, 후오비, OKEX, 비트바이넥스, 바이낸스, 뭐 비트맥스 이런 거래소들, 사실은 진짜 메이저 거래소는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고 시각이 틀리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진짜 메이저 거래소야. 근데 이런 거래소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각국 정부에서 승인을 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이란 나라에 들어갔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흑백 논리를 대입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이념 분쟁, 뭐 무역 분쟁,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따지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바이낸스를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폐쇄되어 있는 중국이란 나라에 다시 지금 오픈하냐 마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이런 거래소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스닥이라는 이 전 세계 경제 중심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심이죠. 월스트리트, 맨하탄. 자,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생뚱맞게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코인, 이더리움 이 세 가지 인덱스 지수가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웬 생뚱맞게. 만약에 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사라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나스닥을 움직이는 거대 금융 세력들이 과연 그 지수를 여기다가 살짝 사이드에 올려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거기다가 비트코인 ETF까지 지금 보면 미국 세계에서 아니면 CFTC에서 승인 내주냐 마냐에 관해서 벌써 2년 동안 질질 끌었어.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벌써부터 규제를 하고 이거에 관해서 승인 내냐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안 돼라는 얘기를 그냥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할 거야. 근데 왜 과연 비트코인 ETF라는 거를 왜 사람들이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왜 세계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승인 되냐 마냐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할까요? 한다 만다 한다 만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갖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벅차긴 하지만 제가 딱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다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국가에서 그걸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니면 지금 보면 주택 보급률도 거의 110% 이상이에요. 가진 놈이 두 채, 세 채 가진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한 채씩은 가지고 있다고 봐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인구는 줄어들어.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더 이상 먹을 건덕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반 기업으로 쳐요. 현대자동차 아니면 뭐 폭스바겐,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하여튼 뭐 어떤 뭐 벤츠사 뭐 어떤 그런 차들, 완성차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전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고령화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독 경제가 생겨나고 서비스화된 플랫폼적인 그쪽으로 전향되는 거야.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아이폰 판매량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진보됐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인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그 기계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고성이 그거 하니까 경고성이 더 진보되고 하니까 고장도 잘 안 나. 그럼 당연히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주식이 계속
떠받쳐가지고 전 세계 GDP, GNP 이 스탁마켓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까요? 그 리미티드 한계에 왔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인구의 고령화하고 짜맞춰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전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엔 암호화폐에 관해서 나스닥에 살짝 껴맞춰 놓은 거죠. 살짝 다리만 걸쳐 놓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뭐 아이오타 어쩌고저쩌고 하는 코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는 주식시장에 맞물려가지고 결국엔 이게 사람들한테 레버리지를 이용시켜가지고 그게 이 암호화폐 장세를 의도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어떤 그 기업들의 순자산 값어치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정점에 달았어. 구독 경제 이후로, 구독 서비스 이후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결국엔 주식이 리미티드에 창고해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더 이상 창조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야. 2016년도부터 보면 2025년까지 쭉 기하급수적으로 이 그래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위성에 관해서 제가 지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 사진에 관해서 제가 브리핑해 드린 거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가라는 존재가 세수 창출을 해야지 국가가 존립할 수 있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대통령도 월급을 가져가고 국회의원도 월급을 가져가고 하다못해 이 주변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뭐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월급이 나와야 청소를 하고 경찰도 치안을 하고 뭐 질서를 유지시키려면 그들한테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세금이 있어야 돼. 세금 나올 군역이 없어요. 점점. 과연 마지막으로 세금 나올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밖에 없다는 거지. 과연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올려놓고 거기다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암호화폐 장세 보세요. 오르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만약에 텍스를 몇 프로 내라.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오르지도 않고 진폭도 없는데. 아직 세금이 매겨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이거를 분명히 환전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세금 비율이 얼마 이득 본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는 머니 프린팅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도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형태를 이들이 만들어 나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신경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결국엔 뭐 배달의 민족하고 카카오하고 연관되고 뭐 하다못해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산업하고도 결국에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 결국에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한테는 새로운 신경제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조를 시켜서 그거를 어떤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득도 분배를 시켜주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세금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도 존립을 시키고 일석이조라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궁극에 노리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이 이입이 되고 블록체인으로 개인의 신원증명이 이입이 되고 만약에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되면 통제된 사회를 더 많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작업은 결국에 이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 현금이 없어지면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획일화된 사회. 한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아직까지 되게 멀었죠. 뭐 탈중앙화니 뭐 국민한테 더 좋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블록체인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기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 정보들이 공유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면 결국엔 이런 사회로밖에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탈중화가 아니라 중앙 집권화된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자,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모든 산업이 다 정점에 다 치달았는데, 거기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과연?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암호화폐가 산업이 발전 못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뒷구녕에서 뭔가 카카오를 이용해서, 리브라를 이용해서, 바이낸스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계속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슬금슬금 암호화폐 장세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세금을 거기서 뜯어가야 되거든. 오르지도 않는 장세에서 세금을 뜯어가려고 하면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관공서 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총 들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사건이나 벌이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뭐 기분이 좋아야 세금을 내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버텨라, 끝까지 홀딩하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돈을 벌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